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고려시대 이제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고려는 불교 국가다. 조선시대에 유교, 성리학이 굉장히 왕성했던 것에 비해서 고려는 이제 불교 국가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한 어떤 고려에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와 위상을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고려시대에는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 풍수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것들이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또 어떤 의미를 받는가 또는 대구 경북 지역을 통해서 저러한 고려시대의 불교와 풍수지리의 어떤 면모를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고려 국가와 불교 그리고 풍수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글은 제가 사료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우리 국가의 대업은 반드시 여러 부처가 호의해주는 힘을 의지하였다. 자, 그러므로 선교 사원들을 창건하고 주지들을 파견하여 향을 사르고 도를 닦게 함으로써 각각 그 업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자, 그런데 후세의 간신들이 권력을 잡아서 승려들을 사주하고 청탁을 받아 그 각업의 사사들이 서로 쟁탈하려 드는 것은 엄격히 금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훈요식조라고 해서 이제 태조 왕건이 사망을 하기 전에 말하자면 나의 후손들에게 내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후손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만은 꼭 지키도록 해라. 이러한 것만은 꼭 경계하도록 해라. 라고 뭔가 이제 당부의 말을 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10개의 조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훈요식조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가장 첫 번째 조항, 그러니까 첫 번째 조항이 바로 여기에 보시는 이 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제 보시다시피, 자, 우리나라가 여러 부처가 호의해주는 힘에 의지하였다라고 해서 고려라는 국가가 건설되는, 그러니까 건국을 하는 것이 여러 부처의 힘, 불교의 힘에 기반하였다라고 첫 번째 조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교의 사원들, 이건 이제 선종과 교종 사원이라는 것인데, 선종과 교종은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 석가모니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러한 학문이자 종교인데,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 방법 중에서 그 불경,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불경의 내용을 익혀서 깨달음에 얻는 그러한 그런 이제 방식을 중시하는 것이 교종이고,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경전도 봐야 하지만 경전 어렵기도 하고 그걸 다 이제 보기는 어려우니까 어떤 화두를 가지고서 내가 선정에 들어서, 그러니까 선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얻는 것을 좀 더 중점에 두는 그러한 종파를 선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사원들을 이제 창건하고 주지들을 파견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려가 자신들의 나라를 불교에 기반을 한 나라,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같은 훈요식조에 보이는 제8조, 지금 보신 거는 첫 번째 조항이고, 8번째 조항에는 연등회와 팔관,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석가탄신일이 있고 그때 연등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연등회 그리고 팔관회 역시 일종의 불교 행사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거국적으로 행하면서 뭔가 민심을 통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계속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또 제8조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국가가 뭔가 이제 불교를 통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그 국가의 기반을 불교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1조 그리고 뭐 8조를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먼저 보자면 같은 훈요 10조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제2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여러 선교 사원들을 짓도록 했다라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 이 여러 사원들은 모두 도선이 산수의 순역을 미루어 점찍어 개창한 것이다. 즉 뭔가 이 풍수지리적인 고려에 따라서 우리 도선은 이제 풍수지리로 굉장히 유명한 선사죠. 자, 그래서 이제 풍수적으로 길한 땅이 이 절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만들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도선이 말하기를 내가 절을 지으라고 한 곳, 내가 선정한 것 이외에 망령되게 추가로 사찰을 짓는다면 지덕을 훼손시켜서, 즉 땅의 기운을 훼손시켜서 구분이 길지 못할 것,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신례를 들면서 신라 말에 그러니까 부도를 많이 세워서, 그러니까 뭐 절이나 뭐 이런 탑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워서 지덕을 훼손시켜서 결국 나라가 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도선이 점지해준 땅에 세워놓은 사찰 이외에는 추가로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조항을 바로 이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눈에 띕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은 말하자면 뭔가 고려에서 이 불교를 굉장히 높이 숭상을 하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종교, 우리나라의 기반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찰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대로 짓도록 하지 않고 일정한 지역에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계획상에서 필요한 곳에만 짓도록 관리를 하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풍수지리라고 하는 풍수설이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이론이라고 하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풍수지리와 불교 이야기가 1조와 2조에 있었는데요. 이 불교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선종 불교 그리고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의 승려들이 당나라로 유학을 많이 갑니다. 우리가 이제 뭐 육두품 지식인들이 당시에 이제 신라의 골품제 속에서 이제 출세를 못해서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한 유학자들뿐만 아니라 승려들도 많이 유학을 가요. 중국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당나라에서 막 유행을 하고 있던 새로운 어떤 불교의 흐름인 선종불교, 아까 이야기를 했던 그 선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이 선종불교를 많이 도입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승려들이 당시 또 중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던 풍수지리설을 또 같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도입이 된 선종불교나 풍수지리설은 사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삼국시대 그 중에서도 이제 신라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는데 그 신라의 경주 중심 체제를 어떻게 보면 이제 와해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일이지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기여는 경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방 세력들이 거점을 잡고 있는 지역 또한 풍수지리설로 통해서 봤더니 충분히 어떤 중심지가 될 만한 지역이다. 여기도 풍수적으로 굉장히 좋다. 경주가 정치 중심지지만 다른 지역도 괜찮다. 뭐 이러한 논리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당시에 이제 경주의 왕실과 좀 연결이 되어 있던 교종 중심의 불교를 뭔가 이제 좀 해체하고자 했던 이 선종 승려들이 또 지방 세력들과 연결이 되면서 그들의 이제 민심을 통합하는데 또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럼 이제 새로운 중심지들이 생겨요. 자, 그 가장 도읍이 되는 중심지는 당연히 이제 개경이죠. 고려 시대의 수도인 개경인데 이 개경 말고도 고려에는 또 다른 경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삼경이 성립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태조대에 이미 이제 서경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을 하고
성종대의 동경이 성립을 하고 문종대의 남경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에서 이 서경은 어느 지역일까요? 예, 평양입니다. 말하자면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평양이죠. 동경은 경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의 도읍이었던 경주를 동경으로 설정을 합니다. 남경은 한양 지역, 그러니까 백제의 도읍이었던 한성 백제의 이제 한양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이 개경은 고려 태조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도읍이 된 것인데, 사실 서경과 동경과 남경은 왜 삼경이 되었을까요? 우선 그 통치의 측면에서, 지리적인 측면에서 개경이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이제 거점 도시를 둔 것이죠. 자, 근데 각 지역의 거점 도시를 왜 굳이 또 고구려의 도읍과 옛 백제의 도읍과 신라의 도읍으로 정했을까? 통합,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삼한일통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삼국은 신라에 의해서 한번 통일이 됐어요. 자, 그러나 이게 후삼국으로 또 분열을 한 것을 고려가 다시 통합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 내가 삼한을 완전 삼국, 이때의 삼한은 보통 이제 삼국, 이 시점에서는 삼국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뭔가 그 분열되어 있던 후삼국, 그리고 그 각각이 기원하고 있는 옛 삼국을 이제 내가 통일한다, 통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상당 부분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동경 같은 경우는 또 신라의 도읍이었고, 백제나 고구려는 이제 망한 지 한참이지만, 신라는 바로 전 왕조였기 때문에 이제 기관 시설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 삼경을 구축을 한 것이기는 한데, 이것을 어떻게 수식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훈요 10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태조대에 만든 게 이제 서경이에요. 자, 근데 이 서경을 언급을 하면서 이게 고구려의 도읍이었기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고, 자, 사만산천의 의무를 받아 몰래 도와주는 그러한 것을 받아서 대업을 이루었는데, 고려가 건국되었는데, 그 중에 서경이 수덕이 굉장히 순조로워서 우리 지맥의 근본이 된다라고 해서 풍수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읍은 개경으로 하지만, 그래서 왕은 개경에 당연히 계속 머물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서경에 가서 이 사중에 가라는 것은 2월, 5월, 8월, 11월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때 한 번씩 가서 총 1년에 100일 정도 머물다가 오는 거로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앞서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을 민심을 통합하는 데에 활용을 하면서도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것, 또 뭔가 이 삼한일통의식 또는 이제 통치의 편의성을 위해서 삼경을 두면서 이러한 것들을 또 풍수지리적으로 수식하는 그러한 면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당시 고려의 어떻게 보면 그 집권자들이 정치를 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논리, 이러한 그들의 정치적 행위를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이제 수긍할 만한 이제 그러한 논리로서 존재를 했다, 기능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은 예천에 있는 용문사의 한 전각이에요. 여기 대장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용문사의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사진은 바로 대구에 있는 부인사 사진입니다. 여기도 이제 대장전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두 사례를 매개로 이제 볼 텐데, 먼저 이제 예천 용문사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하나 이제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이 기록은 일단 먼저 보면 중수용문사기라고 하는 기록의 일부예요. 이 중수용문사기는 중수용문사비 비석 에 이제 새겨진 글인데, 그 비석이 세워진 것이
1185년 고려 명종 15년의 일입니다. 고려 명종은 이제 무신 정권기에 이제 집권을 했던 이제 왕인데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 용문사라고 하는 사찰을 중수, 그러니까 새로 이제 정비를 하면서 어떤 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수를 하게 되었는지를 적고 있는 그러한 글인데, 이 용문사의 내력에 대해서 옛날 신라의 선사 둔 전사가 범일국사와 함께 배를 타고 당에 들어가 법을 전해받고 들어와. 이 범일국사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말의 유명한 승려인데, 아까 우리가 이제 흔히 오교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라말 고려 초에 여러 선문들 가운데 사불산문이라고 하는 것을 개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을 따라서 이제 갔더니 둔이 따라갔다가 와서 이곳에다가 초암을 지어서 그냥 풀로 만든 작은 암자 정도를 짓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우리 태조가, 즉 왕건이 의기를 들고, 의로운 깃발을 들고 삼국을 아우를 뜻을 가지고 병사를 일으켜 정벌하려 할 때, 뭔가 이제 후삼국을 통합하려는 뜻을 세우고 온 거예요. 자, 산 아래에 이르러 선사의 명성을 듣고 골짜기까지 찾아와서 앞에 수레를 세우고 예를 올리며 밀약을 하였다라고 했어요. 태조가 요 근방에 왔다가 일부러 이제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선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뭔가 둘 사이에 밀약이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나서 천하가 평정되자 칙명으로 재물을 모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건물도 지어주고, 또 세조, 그 주변 지역의 세조, 그러니까 해마다 내는 세금 가운데에서 150석씩을 이 절에다가 내도록, 그러니까 국가에 내는 세금인데 이것을 요 용문사에서 받아가도록 조처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문맥상으로 봤을 때 뭔가 지금 의기를 갖고 삼국을 아우를 뜻을 가지고 있던 태조가 여기로 찾아와서 정벌에 앞서서 찾아와서 뭔가 밀약을 맺었다. 자, 그런데 천하가 평정되자 뭔가 명을 내려서 뭔가 보상을 해줬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때 밀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태조가 이 지역을 정벌하는데, 이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달라. 그래서 내가 목적을 이루면 뭔가를 또 보상하겠다. 이러한 류의 밀약이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도인데요. 대략 이제 후삼국 시기에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고, 대구 경북 지역은 바로 요 지금 이제 경북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예천군은 여기에 있었던 지역이고, 용문사도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대구가 있고, 이쪽에 경주가 있고, 여기 옆에 이제 안동이 있고, 상주가 있고, 자,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여러 지역들, 여기 성주도 있고, 이러한 지역들이 이제 이 시기에 사실은 이제 후삼국 쟁패 시기에 후백제와 후고구려 사이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신라의 영역인데, 그러니까 신라가 지금 계속 이제 좀 힘이 없어져가는 상황에서 이 후고구려와 후백제가 막 쟁탈전을 벌이던 그 지역이 바로 이 경북 지역이에요. 대략적으로 이 시기에 예천군 일대의 전황입니다. 그래서 후백제 군이 들어오고 왕건이 들어오고, 특히 이제 이 하지현 안동 지역에 있었던 장군, 이러한 이제 장군이라든가 송주라든가 성주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신라의 지배체제가 좀 와해가 되는 가운데 각 지역에서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경제력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되게 이제 성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장군, 성주 이런 식으로 많이 부릅니다. 이렇게 호족들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왕건에게 귀부를 했다가 또 후백제가 들어오면 또 배신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굉장히 이제 오고 가는 복잡한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900년대에 들어와서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930년의 유명한 이제 고창 전투에서 왕건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후로 이제 후백제는 점차 또 네 번이 겹쳐서 와해가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935년 그리고 936년에 걸쳐서 이제 후삼국 통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앞서도 보셨다시피 위치적으로도 그러합니다만 이 경북 일대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후백제가 좀 이렇게 장악을 하느냐 아니면 고려가 장악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놓고 굉장히 이제 각축이 많이 벌어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예천에 위치를 하고 있었던 아까 용문사는 뭔가 이제 태조가 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나를 좀 밀어줘라 지원을 해서 뭐 어떤 지원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뭔가 나를 좀 지원해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했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 후삼국을 이제 통일을 하고 나서 고려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기록부터 먼저 한번 잠깐 보자면 이 아래에 있는 기록은 고려사 지리지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구역의 변화와 관련한 그러한 기록인데 자, 여기 보면 기양현은 원래 신라의 수주현으로 병덕왕 때 예천군으로 이름을 고쳤다. 군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고려 초에 그 이름을 보주로 바꾸었다. 현의 군에서 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읍격이 이제 승격을 하게 된 것인데 정황상 아마도 이제 고려가 건국하는 과정에서 아까 태조와 밀약을 맺고 그를 지원해준 그러한 공을 인정받아서 아마 그 지역의 읍격이 승격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때부터 해서 이제 뭐 용문사도 지원을 받고 해서 뭔가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했을까? 뭐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뒤에 있는 기록을 보면 이제 뭔가 초반에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세력을 키워 나가다가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이제 못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좀 추정이 가능한데 자, 그것이 일단 지리지에서도 현종 9년에 이제 뭐 이때는 이제 전쟁이 있고 뭐 이러한 시기이기는 했습니다만 이때 안동부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로 보주로 따로 있다가 이제 안동부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읍격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러다가 말하자면 이게 다시 뭔가 승격하게 된 것이 뭐냐면 명종 2년에 태자의 태를 묻게 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다시 이제 승격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고려 초반에 막 이렇게 사세를 올리다가 잠깐 이제 주춤했다가 다시 고려 중기에 뭔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이 고려사 지리지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봤던 이 중수 용문사 기에도 사실 중수를 다시 저를 좀 손을 본다라고 하는 자체가 뭔가 좀 많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후 초반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난 후 법을 이은 후손들이 계속하여 주지를 맡아 대사 영년에게 이르렀는데 영년은 30여 년간 주지를 맡은 후에 이제 나이가 많다고 사직하고서 선사 조응에게 그 주지직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응이 와서 봤더니 자, 여기는 그 은혜를 받은 사찰인데 지금 내가 와보니 너무 낡고 무너진 것이 오래되어서 무릎을 들이기조차 좀 어렵다. 자, 그러니 다시 이걸 좀 손을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손을 본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 용문사가 초반에 이제 승승장구를 하다가 뭔가 이제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면모들을 이러한 기록들에서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명종의 태자의 태가 묻히게 되면서 라는 이제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 기록도 마찬가지로 이 중수용문사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보면 신묘년, 즉 명종 1년 1171년 명종이 이제 즉위를 하고 원년에 음량을 담당하는 관리가 현재 태자, 이 태자는 명종의 아들이니까 감종인데요. 태를 묻을 곳으로 사찰 문 밖의 왼편 봉우리 꼭대기를 점쳐 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찰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행사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조종의 명령에 의해서 근처 주현의 없어진 절의 토지 30경과 안동부 보주지역 10곳 작은 사찰의 노비들 각 2병을 사찰에 소속시켰다라고 해서 토지와 노비를 받은 그러한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이제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이 명종은 아까 우리가 이제 무신집권기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무신 정권은 무신 집권기는 이제 무신 정변을 계기로 이루어지는데 이 무신 정변은 의종대에 이루어집니다. 의종은 명종의 형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정변에 의해서 의종이 폐위를 당하고 그 동생인 명종이 즉위를 하게 된 것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의종은 또 그 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정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 명종은 왕위에 오를 일은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자기만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또한 태자로 책봉을 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미 나이가 20살이 됐다고 해요. 태자로 책봉을 하고 뭐 이러한 이제 것들을 행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용문사가 좀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 근처 주현의 없어진 절이라고 해서 이 시기에 이제 뭔가 주변의 토지들이 절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쇠락하고 있는 그러한 면모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용문사가 다시 한번 좀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계기가 명종 때 그 무신 정권을 계기로 해서 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여기에서도 뭔가 근데 태시를 정하는데 음양을 담당하는 관리가 한번 보고 점처 정하였다라고 해서 뭔가 이 풍수적인 고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럼 이때만 이러했던 것인가, 혹은 뭐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내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려에서 왕의 또는 왕실 구성원의 이러한 태시를 조성한 것은 태조 왕건부터 시작이 돼요. 태조 왕건부터 이제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 기록은 무위사 삼각대사 편광탑비라고 하는 역시 이제 비석에 기록이 된 내용인데요. 무위사 삼각대사는 이제 형미라고 하는 역시 고려말 조선 초에 활동을 했던 승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승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말하자면 우리 스승, 자, 아까 우리가 이 시기에 이제 선종, 대사 이런 것들이 이제 선종 승려들인데요. 불교는 물론 기본적으로 부처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가장 중시하지만 특히 이 선종, 교종이 아닌 선종의 경우는 뭔가 어떤 화두를 받고 그 화두에 대해서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주요한 그런 수행 방식,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으로 삼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화두는 누구한테 받고 내가 그 화두에 대해서 선수행을 해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어떻게 내가 안 깨달을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되는 건 아닌 거죠. 뭔가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인정을 해주는, 인가를 해주는 주체가 말하자면 나의 스승이 되는 고승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화두를 던져주고 내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뭔가 가르쳐주고 그 깨달음을 인정해주는 스승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제자 문도들이 자신의 스승인 고승의 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를 기리기 위한 어떤 그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절도 만들고 탑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태조가 말하자면 그 대사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네 스승의 무덤을 만들고 절을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좋은 장소를 하나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좋은 장소를 알려주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계주 개성의 오관산은 과인의 태를 묻은 나의 태를 묻은 곳이다. 근데 이곳은 그 산세가 굉장히 아름답고 지맥도 평안해서 무덤을 두기에 마땅한 곳이다. 반드시 존귀한 부근의 명복을 빌 수 있는 곳이니 스님들은 유사와 함께 그러니까 뭐 이 스님은 이 제자들이겠죠. 들은 유사는 관리입니다. 관리들과 함께 산사 절을 빨리 짓고 이어서 석탑을 짓는 것이 좋겠다. 어디다가 자기 태가 있는 오관산에다가 여기 되게 좋으니까 그 옆에 이 형미를 위한 절과 탑도 지어봐라. 근데 여기 유사가 관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정에서도 국가에서도 뭔가 좀 지원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과정이 요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 주목이 되는 것은 이미 태조도 뭔가 태실이 있었다. 자, 그런데 자기 태를 묻은 곳이 굉장히 풍수적으로 괜찮은 곳이다. 지맥이 꽤 괜찮은 곳이다. 명복을 빌기도 괜찮은 곳이다. 무덤 쓰기에도 괜찮은 곳이다. 라고 하는 뭔가 그 태를 묻은 장소가 물론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출생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뭔가 풍수적으로 괜찮은 곳에 내가 이미 묻었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 옆에다가 뭔가 이 당시에 중요한 종교이자 사상인 불교의 고승인 고승의 어떤 명복을 빌 수 있는 그러한 기념물도 좀 같이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뭔가 이제 풍수적인 것 또는 무광의 태 그리고 고승의 어떤 명복을 빌 수 있는 사찰이나 공간 이러한 것들이 뭔가 애초에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 원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서 일단 주목이 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태조 이후에는 뭐 이러한 태실을 만들었는가? 만들었으면 어떻게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몇 걸 남아있는 기록들만 보면 일단 요 태조 다음에 왕위에 올랐던 앞에 있는 숫자는 대수입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그래서 해종의 경우는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기록인데 그 태실이 전남 나주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기록이 좀 없다가 12대 순종부터 해서 이제 좀 뜨문뜨문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록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인종대 이후 고려 중후기 이후의 왕들의 이제 태실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여기저기 조금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저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는 명종 또는 그 사이에 희종, 뭐 고종, 충해왕, 충정왕, 뭐 공양왕 뭐 이러한 사람들의 태실 기록은 없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기록이 없지만 사실 명종도 그렇고 희종, 고종은 약간 예외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있는 왕들은 대부분 다 폐위가 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위에 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망을 하면서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준 왕들이 아니라 뭔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난 왕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려 말에 조준, 우리가 이제 조선 건국 세력으로 유명한 이 조준이 공양왕에게 이런 건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왕과 창왕은 당시에 이제 또 고려 왕실
아니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기도, 신돈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기도 했죠. 그래서 우왕과 창왕의 태실은 파내어 부수어서 신과 사람들의 분노를 씻어내십시오라는 건의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렇게 보자면 뭔가 이러한 명종, 희종, 충혜왕, 충정왕, 공양왕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태실이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기보다는 뭔가 만들어져 있던 것이 폐위가 되면서 파괴가 되었다던가, 그래서 이제 기록이 남지 않았다던가 그러한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안정적으로 좀 태실이 보이는데, 자, 이러한 태실들, 특히 이제 좀 그래도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인종대 이후의 태실들을 이렇게 쭉 보면 혹시 이제 어떤 특징이 좀 눈에 띌까요? 경상도 쪽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태조 왕건이 개경 오관산은 개경이니까 자기 근거지이고 태어난 곳이니까 그랬을 것이고, 해종 역시도 그 태어난 곳이 나주예요. 나주 지역 호족의 아들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순종대부터는 뭔가 개경도 아니고 왕릉들은 모두 개경에 세워지는데 개경도 아닌데 이제 다른 지역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경북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다 경북 지역이 아닌 곳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왜 그럴까? 자,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여기 보이는 지역들, 예천 그렇고 안동도 그렇고 저기 이러한 지역들이 다 태조와 관련이 많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초에 아까 봤던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태조와 뭔가 연관을 맺었던 그러한 절이나 지역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태조와의 관련성이 이 태실을 조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 자, 또 하나는 기록상 다 보이진 않지만 사찰들이 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기록이 없어도 또 뭔가 추정이 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는데, 그래서 뭔가 태조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뭔가 주변에 사찰이 있는 지역에 태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조선시대에 태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사찰 주변에 그 태실을 관리하는 사찰을 지정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고려시대에도 뭔가 이러한 주변에 사찰이 있어서 이러한 태실을 관리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태실 풍수의 논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고려 왕실 태실 문화의 원형은 태조의 태실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풍수적인 그러한 고려가 있었고, 산 지맥이 좋고, 또 그런데 그 주변에 약간 사후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긴 하지만 고승의 사찰이나 그런 어떤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힘을 좀 빌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을 조성을 했다라는 것. 자,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출생지에 조성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중후기가 되면 아까 이제 순종대에서 보듯이 이제 일단 출생지가 아닌 곳에 태실을 짓게 되고, 중후기의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는 태조와의 관련성, 여기는 태조와 관련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러한 지역. 자, 그러면서 뭔가 이 태실이 왕실의 권위 그리고 국가적 기원을 하는 그러한 장소로 활용이 되는 그러한 면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에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이제 중후기와 같이 바뀌게 된, 변화하게 된 그러한 계기, 혹은 그러한 것들이 정비가 된 것이 언제일까라고 했을 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대략 현종대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고려 현종은 또 거란의 침입을 받기도 했고, 그 즉위 과정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좀 순탄치 않았던 왕이기는 한데요. 현종대를 주목하는 이유는 일단 그 출생지와 무관한 지역에 뭔가 태실을 조성하고자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또 뭔가 풍수적인 사고가 고려되었다라고 했을 때
흔히 이제 안종과 관련된 일화를 이야기하는데, 자, 현종은 안종의 아들인데요. 자, 안종은 태조 왕건의 아들이죠. 자, 아들인데 말하자면 그 소위 그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현종이. 그래서 이 안종이 유배를 가 있다가 죽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안종이 자신의 묘를 어디다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풍수적으로 뭐 여기다가 묘를 쓰면 뭐 좋단다 라고 해서 그러한 사고, 풍수적 사고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 이제 묘를 썼던 곳, 그리고 이제 이 안종이 있었던 곳이 이제 경남 사천 지역인데, 아까 우리가 표에서 봤던 출생지와 무관한 지역의 태실을 만들었던 최초의 사례인 순종의 태실이 있었던 경남 단성이 사천하고도 좀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풍수적인 그러한 어떤 고려를 태실에 반영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출생지 외의 지역에 뭔가 태실을 조성하는 것이 뭐 이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사찰 내지는 이제 비보 풍수 담론인데, 왕의 태실을 뭔가 풍수적으로 좋은 곳에 둠으로 해서 왕업을 또 길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가 말하자면 그 훈요식조에 나와 있는, 아까 우리가 봤던, 자, 거기에 있는 뭔가 이제 지맥상으로 뭔가 그 국가의 기업을 연장하는데 좋은 그러한 지역에 사찰을 둔다라고 하는 그러한 담론과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훈요식조인데, 이 훈요식조가 바로 이 현종대에 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때 아마 이런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지도적인 큰 흐름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태실을 조성하는데 이런 풍수와 관련해서 이론이 있을 텐데, 그 이론적 근거는 흔히 태장경이라고 하는 책을 근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 책은 현재 남아있지는 않고 그 책의 일부 구절들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태장경에 따르면 6가지의 안태법, 태를 안장하는 법이라고 해서 태를 안장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라 라고 하는 6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시기, 언제 태실을 조정하는가와 관련해서는 남녀 모두 15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남성들은 이제 뭔가 학업에 뜻을 두고 출산을 한다던가 뭐 이러한 시기, 또는 여성들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해서 뭔가 그 일생에서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하는 점인데, 실제 고려 왕실의 태실 조성 사례는 15살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태자가 책봉되는 때, 혹은 국왕위에 즉위하는 때, 뭔가 어쨌든 왕실의 입장에서 또 어떤 인생의 큰 변화의 계기가 되는 시점에 태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입지는 단정하게 우뚝 솟아서 위로 하늘에 닿을 듯한 땅, 아까 다 산에 꼭대기에 봉우리에 태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것은 흔히 이제 고려의 산천신앙의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풍수적으로 이렇게 높은 곳, 산봉우리 이런 데는 별로 이렇게 좋게 치지 않아요. 그래서 평지를 선호하는데 유독 이 태실만은 이러한 곳에 설치를 하는 경향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유난히 어떤 그 고려 중후기 왕실의 태실이 많이 있었던 것은 물론 어떤 태조와의 관련성, 국초에 이 지역이 신라와 뭐 후백제 그리고 후고구려의 접경지대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또는 이제 전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 더해서 뭔가 이 시기에 풍수적인 그러한 논리와도 이제 연계가 되면서 이제 이 지역에 이러한 왕실의 태실들이 집중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이제 지원을 받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성주에 있는 세종대왕 왕자 태실 유명한 태실의 모습.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풍수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론 아까 이야기를 했던 태시대도 사찰과의 관련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제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려 국가와 불교의 이야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합천 해인사에 있는 이제 팔만대장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제조대장경판이 이제 수장되어 있는 이제 그 내부 모습입니다. 그럼 이 고려 대장경과 경상도 혹은 대구 경북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초조대장경은 이 대장경판을 조성한 거예요. 인쇄를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합천 해인사에 있는 것과 같은 판각을 만든 건데, 아까 봤던 그 대장경은 제조대장경, 두 번째 만든 대장경이고 그 전에 한 번 더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언제 만들어졌냐라고 하면, 자, 현종대, 아까 우리가 잠깐 현종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거란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 그러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성이 되는데, 그 이후에 1232년에 몽골군의 침략을 받고 대구 부인사에 수장이 되어 있다가 소실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 초조대장경이, 물론 이제 이 초조대장경은 개경에도 처음에는 개경 쪽에 있었겠죠. 자, 그러하던 것이 대구 부인사의 수장이 되게 됐는지,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대구 부인사에서 수장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론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전쟁 중에 뭔가 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대구 부인사, 그리고 혹은 또 이 지역은 우리가 신라시대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찰이나 뭐 그러한 어떤 기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옮겼다 뭐 등등의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대구 부인사에 수장되어 있다가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몽골군의 침입으로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고려에서는 이때 이제 최씨 정권이 집권을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 최씨 정권이 주도하여서 다시 한번 이 대장경판을 조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제조대장경, 흔히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한데, 이때 물론 개경에도 대장도감이 있었지만 이 경상도 지역의 분사도감, 일종의 이제 지점 같은 거죠. 것들. 그러니까 이 지역의 분사 대장도감은 아마도 이 지역의 중심지였던 상주, 경주, 뭐 이제 그러한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진주까지 해서 이러한 지역에 이러한 대장도감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이러한 이제 제조대장경을 조판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것은 강화도성에도 한 집, 그리고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도 보관을 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어찌되었던 이 대구, 경북,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경상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 대장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지역. 또 이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 국가 불교로서의 의미를 굉장히 크게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 경상권, 이 당시에 고려의 어떤 불교를 통한 국난 극복이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또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러한 고려에서 이러한 대장경판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자, 우선은 뭐 앞서 초조대장경도 그렇고 제조대장경도 그렇고 뭔가 외침을 받은 상황에서 그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불교로서의 성격, 그리고 실제로 그 조성 과정도 국가에서 주도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보관 관리도 국가에서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뭐 호국 불교, 국가 불교라고 하는 의미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일 텐데, 그것 외에도 이 사상사적인 의미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단 한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자면, 일단 대장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을 텐데, 대장경은 이제 경, 율, 론, 삼장을 중심으로 한 부처님의 말씀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경율론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경은 흔히 우리가 불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부처님의 말씀,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얻은 그 깨달음의 내용을 수백 차례에 걸친 설법을 통해서 제자와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죠, 알려주죠. 설법을 하는데 석가모니가 그 설법의 내용이 경이에요. 근데 이 석가모니가 일단 석가모니의 말씀, 부처의 말씀, 가르침이 경이고, 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깨달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율,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상에서 그게 율입니다. 자, 론은 이러한 경이나 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이 이제 론이 되는데, 자, 그게 이제 보통 경장, 율장, 논장이라고 해서 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른 것을 대장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은 석가모니가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성립이 되는데, 이 처음부터 어떤 문서화되어서 책으로 전해진 게 아니에요. 이 석가모니가 수차례 설법을 했고, 이것을 그 주변에서 제자들은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이후에 그 제자들이 더 이상 설법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들은 이 설법의 내용을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다, 기록을 해서 계속 이제 남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초반에 이러한 그 가르침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대장경, 3장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처음 기록이 된 것은 팔리어 혹은 버머, 산스크리트어로 기록이 돼요. 다 이제 인도의 지역의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국가의 대표적인 이제 언어인데, 그래서 초반에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진 이 팔리어 대장경 혹은 버머 대장경이 불교의 전파와 함께 각지로 전파가 되고, 그 각 지역에서는 또 자신들의 언어로 이러한 것들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문으로, 또는 몽골어 번역본도 있고, 또 티베터 번역본도 있고, 이 다양한 번역본들이 이제 막 나와요. 그래서 초기의 번역은 당연히 이제 필사로 직접 다 쓰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직접 우리가 원고지에,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가 없을 때 쓰듯이 필사를 했는데, 이 당나라, 지금 이제 우리 고려와 관련된 것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한문으로 번역된 대장경이니까요. 자, 이러한 한문 번역본이 당나라 때가 되면 대부분 다 이루어져요. 대부분 번역은 다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송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하자. 자, 그리고 필사를 하는 것은 시간도 너무 걸리고 노력도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뭔가 이제 인쇄를 좀 해보자. 그래서 더 널리 유통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송대에 이 경판을 조성하게 됩니다. 대장경판이죠. 자, 그래서 최초로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대장경판을 우리가 흔히 북송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뒤에 다시 한번 나오기도 하겠지만 개원록이라고 하는 목록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개원록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처음 이때 이제 만들어진 이 경판을 인쇄를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인쇄된 대장경을 고려에서도 수입을 해와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에서 초조대장경을 만드는데, 이것이 이 북송장에 이어서 동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조성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빠른 것이죠. 물론 이 송뿐만 아니라
당시에 요나라도 있었죠. 그래서 요나라에서도 이러한 경판이 조성이 되고, 자, 그 대장경도 고려로 또 수입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송이나 또는 요에서 만든 대장경판, 또 그것을 이제 인쇄한 것들을 수입도 많이 해오지만 고려에서도 이 초조 대장경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자, 사본 대장경의 한계는 수량이죠. 한꺼번에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인쇄된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걸 뭐 무한정 우리가 필요한 만큼 다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몇 개 가지고 오면 결국은 또 이것을 여러 사람이 보려면 필요한 사람들은 다 필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사본대장경 시대와 간본대장경 시대로 크게 나누는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했다는 것은 물론 당시에 이 거란의 침입을 우리가 한번 극복해보자, 불교의 힘을 빌어서 이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실용성이 있는 것이죠. 필요한 게 있는 것이 또 다른.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당시 고려 내에서 이 대장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있었다. 우리도 이 대장경 한 집 갖고 싶은데 이런 이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달리 말하면 당시 고려의 문화적 수준, 불교에 대한 어떤 이해 수준이나 뭐 또 불교계의 역량 같은 것들이 상당한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아무리 이렇게 학문적인 수요나 수준이 높다고 해도 기술이 없으면 못 만드는 것인데, 당시에 이런 굉장히 큰 규모의 경판 조성을 하고 인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쇄술이 고려에서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것들을 일단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이 고려의 문화적 수준, 불교계의 역량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상사적 의미와 관련해서 주목이 되는 것이 바로 유명한 의천이라고 하는 승려가 만들었던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의천록, 의천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일종의 목록인데요. 자, 이게 어떤 목록이냐면, 아까 우리가 대장경은 경율론 3장을 모은 것이 대장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물론 이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냥 이게 부처님 말씀, 부처님이 이런 거 지키라고 했지, 자, 이거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이런 내용이야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자, 이런 것들을 정말 내가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깊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주석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어떤 것들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대상이 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율론을 말하자면 정말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서, 주석서가 바로 장소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대장경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대장경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서들, 주석서들도 갖추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천의 신편제종 교장 총록은 크게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부, 율부, 론부 3장 체제로 구성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장소들을 목록화해서 싣고 있습니다.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당시에 뭐 중국, 송요뿐만 아니라 일본의 여러 장소들을 수집하는 이제 그러한 어마어마한 이제 공력을 들여서 이 책을 편찬을 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와 관련해서 의천 본인이 직접 그 책의 서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자면, 옛날 후한 시대 이후로 엽서, 불서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온다. 불서는 어디서? 인도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관연관, 그래서 그것을 다 또 일일이 번역해서 유통을 시켰는데, 정관연관, 즉 당대쯤 이르면 대충 이제 경론이 다 번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서쪽 성인의 가르침이
비처럼 큰 비처럼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해서 인도에서 시작된 이러한 불경이 중국으로 전파가 되어서 많이 이제 유통이 되게 된 그런 내력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경전의 목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막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같은 책인데 똑같은 책인데 이거를 여러 사람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책이지만 뭐 번역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번역서들이 또 제목을 조금씩 달리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같은 경전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게 되고 이게 어떤 게 더 잘한 건지 아닌지도 사실 알 수가 없게 되고 굉장히 이제 뒤섞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 불경이 번역이 되고 유포가 되었는데 그 목록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좀 뭔가 정확하지가 않다. 중복되는 것도 많고 잘못되어 있는 게 실려 있는 것도 많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개원 연간에 이르러서 새로 이제 목록이 만들어지는데 지승이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라버리고 중복된 것은 깎아 간단히 해서 일서를 만들어서 아까 우리가 북송장의 근간이 되었던 개원석교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게 가장 훌륭하다, 모범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자신의 생각. 그런데 내가 이 총록을 만드는 이유. 경론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장소가 없으면 그 경론의 뜻을 펼 수가 없다. 연구를 하고 그것을 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장소들을 모은다라고 해서 왜 편찬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아까 이 개원록을 만든 지슨의 호법,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글을 서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쨌든 이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은 의천이 뭔가 이 개원록에 많이 이제 또 모범을 해서 또는 중국 경록을 중국의 여러 가지 불경 목록들을 참고해서 만든 것이기는 한데요. 또 차이점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때까지 만들어져 왔던 중국의 불경 목록.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천의 요 총록은 불경 목록이 아니라 장소, 주석서 목록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자, 이 경록은 대체로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초기에는 이 번역이 된 연대, 언제 번역이 되었고 누가 번역이 되었고를 기준으로 해서 목록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하던 것이 이제 좀 후대에 가게 되면 이런 것보다는 경전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대승불교 관련된 경전인지 아니면 소승불교 관련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아까 그 개원록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맞는 건지 혹은 이게 중복된 것은 없는지 중복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중시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두 가지를 종합한 것이 이제 개원록인데 일단 연대별로도 정리하지만 또 성격에 따른 부분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총록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중국 경록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만든 것이기는 한데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일단 그 총록은 저 가운데에서도 연대나 번역자보다는 경전의 성격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전 목록은 이제 성격에 따른 내용적 분류도 중요하지만 이게 언제 번역이 되었는지, 누가 번역했는지 이러한 것들도 연대기적으로 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총록의 경우는 장소의 목록, 주석서의 목록이기 때문에 연대도 물론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주석의 대상이 되는 경론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적인 기준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그 가운데 그러면 이제 저 진위 분별은 어떻게 되는가? 자, 경록은 불경 목록이기 때문에 이 불경이 진짜 이 번역한 게 진짜인가 아닌가 겹치는가 안 겹치는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진위를 분별할 텐데
총록은 주석서잖아요. 주석서에 이게 진짜고 가짜고 뭐 이런 걸 어떻게 분별을 했을까? 이것은 이제 교학적 차원에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의천의 총록에는 아까 봤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소들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는 중국, 일본의 장소들이 이제 주를 이루지만 신라 시대의 승려들이 저술한 장소도 있고 고려 시대 승려가 저술한 장소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유독 의천 못지않게 이 고려 전기에 유명한 승려인 균여의 저술은 쏙 빠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또 성행을 했던 선종과 관련한 저술도 다 빠져 있어요. 왜 이런 거를 뺐을까? 당시에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던 혹은 이제 유명한 저술들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의천의 교학에 대한 입장. 의천은 교관병수라고 해서 이 선종과 교종의 통합, 그러니까 불교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중시하지만 더불어서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그러한 입장을 의천이 보기에 균여의 화엄학은 그러한 어떤 관문, 선수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있고 또 당시에 유행을 하던 고려 전기의 선종의 그러한 가르침들은 또 불교 병전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을 또 너무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의천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쓴 주석서들은 참고할 가치가 없는 말하자면 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의천의 신편 제종 교장 속록은 단순히 당시에 있는 모든 주석서를 모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교학적 입장에 따라서 이러한 그 연구서, 주석서들을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한 것이라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개원록을 아주 모범적인 것이다. 그래서 뭐 잘했다라고 하면서도 차이를 갖는데 개원록은 이 경전 목록을 기본적으로 대승 3장, 소승 3장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와 관련한 경율론, 소승불교와 관련한 경율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의천의 총록은 그것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아까 세 개의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율론으로 나누고 그 안에 대승불교와 관련한 주석서, 소승불교와 관련한 주석서를 함께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이 중국의 그 개원록 단계에서는 뭔가 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아예 계열을 달리하는 그래서 이 대승불교만 이제 좀 중시하는 이제 약간 그러한 경향을 반영한다면 이러한 구성은 의천이 이 불교에서 대승과 소승의 관계를 완전히 구분이 돼. 그래서 어느 것 하나만이 옳고 어느 것 하나는 좀 잘못되었다던가 혹은 이제 딱히 볼 것이 어쨌든 분리를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율론 각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승도 보고 소승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해를 반영한 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그 장소의 배치도 뭔가 이제 개설적인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교리비 이 순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구성상의 특징들은 이것이 주석서라고 하는 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의천이 당시의 어떤 이 경전들에 대한 이해 또는 이러한 것들을 좀 그 불교를 공부하는 승려나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이것이 단순히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라고 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나름 자신의 어떤 그 교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러한 순서로 공부를 해라, 이러한 식으로 불교에 접근을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천의 어떤 불교에 대한 이해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목록이지만 목록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것은 의천 개인의 어떤 불교적 역량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의천을 배태해낸 혹은 이 총록이 그 사회에서 또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동떨어져 있진 않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유통될 수 있었던 당시 고려의 또 불교에 대한 이해의 수준 이러한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보다시피 초조본 대반야 바라밀다경의 권 162, 170, 463인데요. 네, 초조대장경판은 소실이 됐는데 그 당시에 아마 인쇄가 되었던 것 중에 일부가 일본에 남아있기도 하고 여기저기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요. 다음 제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이 대장경판을 조성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장경판을 조성한 것은 이제 필사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좀 더 많이 유통을 시키기 위한 것인데 얼만큼 유통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사실 또 유통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나요? 자, 그래서 일단 초조대장경과 제조대장경 모두 기본적으로 이것이 국가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왕명으로 인쇄를 해서 여러 사찰들에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개인적으로 인출은 인쇄를 해서 꺼냈다라는 이야기죠. 인출한 사례들도 있는데 이제 초조대장경은 기록상의 문제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인출 사례가 많이 확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이 되는 것이 이 세 개의 사례라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그 사진에 있는 것은 첫 번째 사례. 정종 12년에 김해부의 호장이었던, 호장은 향리 중에 가장 높은 직제에 있었던 호장이었던 하진수라고 하는 사람이 신압을 한 대장경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초조대장경은 개인적인 인출 사례가 많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제조대장경은 상대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인출 사례들이 좀 더 많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얼마나 유통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고려 후기, 고려 말의 유학자들입니다. 민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려국 대장경 이한기 옮겨서 봉안하는 것과 관련된 기록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당시 강화도 보문사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대장경이 세 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가 허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부인 염씨가 인출을 해서 봉안한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돈을 들여서 그 대장경판을 인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인쇄한 대장경을 보문사에다가 시주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사경은 이제 필사하는 것, 경전을 필사도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또는 인출을 하는 것, 인쇄를 해서 출판을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밑지가.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인출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경판을 인쇄를 한 것이 많이 유통되는가라고 했을 때, 자, 송본, 자, 이건 수입을 해왔겠죠. 자, 송의 아까 얘기했던 북송장을 인쇄한 그 책, 대장경을 수입을 해온 것일 거예요. 그런 것도 굉장히 유통이 많이 되고 있고, 요 나라에서도 대장경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인쇄한 것을 수입해온 것도 유통이 되고 있고, 향본을 인쇄한 것도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향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향이 이제 우리 지역. 여기에서의 우리 지역은 고려의 대장경판. 그리고 이때는 시기적으로 아마 제조대장경판을 인쇄한 것도 유통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명 사찰에서 주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고려본, 향본, 대장경이었다라는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그 중국의 대장경판을 인쇄한 것도 물론 유입이 많이 되어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대장경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뭐 개인적으로 혹은 국가에서야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사찰들에서 인쇄를 해서 많이 유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기록은 이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또 이 용문사, 이 용문사는 아까 봤던 예천 용문사는 아니고 또 다른 용문사인데요. 대장전과 관련한 기문인데 여기에 따르면 또 어떤 개인, 모관모라고 하는 아무개죠. 아무개 씨가 대장경 한 부를 일단 시주를 했는데 그 시주를 해서 광화부에 있는 용장사라고 하는 사찰에다가 안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려 말에 1350년 이후에 외구가 많이 침범을 해오다 보니까 이때 여기 강화부 용장사에 안치해 두었던 대장경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태반이 유실이 됐다. 없어지거나 뭐 불타거나 했다. 자, 그래서 이 모관모가 내가 이제 시주를 어떤 목적에서 아마 시주를 했을 텐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요거를 일단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어떻게 없어진 거를 어떻게 보완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개경 경천사로 대장경을 옮겨서 보수했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뭔가 이제 보수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 보수가 완성되고 나서는 해안 지역은 또 왜구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뭔가 산속에 안치를 했으면 좋겠다. 산 내에 있는 어떤 사찰에 안치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이제 의사를 가지고 물색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파평현 미지산 용문사에서 이 대장경을 자기들도 이제 좀 갖추고 싶은 거예요. 대장전을 지으면서. 그래서 그 사찰의 승려들이 뭐 어디 시주받을 돈이 많이 드니까 시주받을 데가 없나 하고 이제 개경에서 막 시주자를 물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둘이 이해관계가 맞은 거죠. 그래서 이 모관 모 씨가 그가 이제 보수한 그 대장경을 용문사에서 옮겨서 봉안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색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평을 하고 있냐면 구씨자순의 입장에서 구씨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하에 계신 선조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서 후손된 도리를 제대로 했다라고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일단 이 개인들, 여기에서 이제 모관모와 같은 개인이 거금을 들여서 대장경을 인출하고 사찰에 시주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선조를 위한 것, 효의 차원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사찰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찰 대장경 한 질 좀 갖고 싶은데 이제 이러한 욕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보수의 좀 더 구체적인 기록에 따르면 대장경의 누락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제조 대장경판에서 해당 부분을 다시 인쇄를 해서 보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판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유실이 되거나 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이제 보수를 하는 것이죠. 또 한편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 뭐 이렇게 개인 이런 것도 있는데 사찰이 중창되는 과정에서 새로 짓는 과정에서 봤더니 우리 가지고 있던 것이 없네. 그럼 보수를 하자. 혹은 뭐 중창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장경이 없네. 그럼 대장경 좀 어떻게 가지고 오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장경 판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제 마지막 사례인데 이 최문도는 아까 뭐 이런 사람들은 글을 써준 사람들인데 이 최문도는 이 집안 역시도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 집안인데 그 집안에서 말하자면 이 아버지인 최성지 부부가 그 부모의 원찰인 천하선사에 봉안하기 위해서 대장경을 인출해서 했는데 그게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최문도가 이어서 이 인출을 계속 이어서 해서 결국 완성을 해서 봉안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당시의 개인들이 뭐 부모를 위해서 대장경을 인출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사찰들도 뭔가 대장경 한 질 좀 우리도 가지고 있자라는 욕구가 있었고 근데 뭔가 여러 가지 훼손이 되거나 했을 때는 이러한 대장경판을 이용해서 뭐 손쉽게는 아니겠지만 보완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 대장경판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건 뭐 송대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그 이후에 경전 필사는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하기는 해요. 근데 이 필사는 일종의 공덕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을 필사하는 것 자체가 일단 하나의 공덕을 쌓는 그런 것이다. 자, 그러나 어떤 유통의 측면에서는 있는 경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국가의 주도에서 이 대장경판이 편찬대모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조정과 왕실의 공덕을 쌓는 그러한 어떤 불교 행사와 연관이 되기도 하고 또 어쨌든 불교 경전이 너무나 많은데 이 가운데 그야말로 이제 모범이 되는 것, 정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확립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이러한 것은 국가의 차원에서 이제 주도가 되었지만 말하자면 당시 개인들이 특히 이제 고려 말 후기에 가게 되면 원과의 교류 그리고 사찰을 중창한 이제 뭐 허물어진 사찰 이러한 것들을 다시 짓는 이러한 불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효의 차원에서 또 사찰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찰의 어떤 좀 위상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대장경 정도는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좀 그래도 이제 위세를 떨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대장경판이 어떻게 보면 인쇄와 유통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사찰의 사례 그리고 거기에 있던 대장경을 통해서 한번 고려시대의 불교 그리고 풍수설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